7년의 밤. 정유정. 프롤로그.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 집행인이었다. 2004년 9월 12일 새벽은 내가 아버지 편에 서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사실도, 어머니의 죽음도,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막연하고도 어렴풋한 불안을 느꼈을 뿐이다. 아저씨의 손을 잡고 2시간여 숨어있던 세령목상 축사를 나선 후에야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왔다. 목장길 진입로를 경찰차 2대가 차단하고 있었다. 붉고 푸른 경광등빛은 오리나무 숲에 피멍을 들이며 돌았다. 빛의 층위로 날벌레들이 날았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안개가 짙었고 나는 축축한 새벽 공기 속에서 떨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휴대전화를 내 손에 쥐어주며 잘 간직하라고 속삭였다. 경관은 우리를 경찰차에 태웠다. 차창으로 혼란스러운 풍경이 지나갔다. 부서진 다리와 물에 잠긴 도로, 폐허가 된 거리, 뒤엉킨 소방차와 경찰차와 구급차, 검은 상공을 도는 헬리콥터, 세령댐 저지대라 불리던 마을. 우리 가족이 2주 동안 살았던 동네가 무적행으로 변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묻지 못했다. 아저씨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까봐 겁이 났다. 경찰차는 SC의 한 경찰서에서 멈췄다. 한 경관이 아저씨를 복도 끝으로 끌고 갔다. 다른 경관은 나를 반대편으로 데려갔다. 작은 방에 2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겪은 일만 말하면 돼. 파란 셔츠를 입은 쪽이 말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나 네 상상이 아니라. 알아들었지? 알아들었다. 울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두려워해서도 안 될 일이었다. 지난밤 일을 침착하게 말해야 했다. 나와 아저씨가 풀려나려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면,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잠자코 들었다. 네 얘기를 정리해보자. 널 호수로 끌고 간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보안회사 직원이야. 파란 셔츠가 확인했다. 네 라고 대답했다. 아저씨가 구하러 올 때까지 너는 호수에서 2주 전에 죽은 여자애와 숨바꼭질을 했고?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어요. 2 형사는 입을 다물고 나를 봤다. 시선들은 말하고 있었다. 우린 네 말을 믿지 않는다. 얼마 후 파란 셔츠가 나를 경찰서 현관으로 데리고 나갔다. 작은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현관부터 주차장까지의 통행로는 취재 기자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파란 셔츠는 내 팔꿈치를 쥐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한 발짝 뗄 때마다 플래시가 터졌다. 고함이 터졌다. 고개를 들라. 여기를 보라. 아빠를 만났느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현기증이 달려들었다. 목을대가 울렁대고 멀미가 났다. 파란 셔츠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어느 순간 나를 부르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던 그 한순간, 파란 셔츠에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보던 그 순간, 무수한 얼굴들 사이에서 아저씨를 찾던 짧은 순간, 카메라들이 나를 향해 일제히 성광을 뿜었다. 나는 빛의 바다에서 홀로 섬이 되었다. 작은 아버지가 차 뒷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의자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아저씨의 휴대전화를 열었다. 대기화면에 깔린 사진을 들여다봤다. 안개 낀 별채 앞길, 불 켜진 가로등들,
측백나무 울타리 옆을 나란히 걷는 거구의 남자와 사내아이. 남자는 사내아이의 책가방을 들었고 사내아이는 남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였다. 열흘 전 아침 아저씨가 찍었을 우리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접어 소나기에 움켜쥐었다. 무릎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세상은 지난밤 일을 세령호의 재앙이라 기록했다. 아버지에게 미치광이 살인마라는 이름이 붙였다. 나를 그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때 나는 12살이었다. 등대마을. 검은 밴이 달려와 약국 앞에 섰다. 라이방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약국으로 들어왔다. 나는 막 라면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3시경이었고 늦은 점심이었다. 청소를 끝낸 직후라 배가 고팠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이 학생, 뭐 좀 물어보자. 라이방이 라이방을 벗으며 말했다. 시선이 짧게 깎은 내 머리에 머물렀다. 학생 맞지라고 묻듯 나는 냄비 깃대에 젓가락을 꽂았다. 물어라 빨리. 등대마을 가는 길이 어느 쪽이니? 이정표에 없어가지고. 라이방은 손에 쥔 라이방으로 약국 옆 사거리를 빙 둘러 훑었다. 내 눈은 라이방의 차를 쭉 훑었다. 크고 우악스럽고 힘이 세 보였다. 시골의 채비밴이라던가? 학생, 등대마을 몰라? 나로 말하면 학생이 아니었다. 주인 약사가 채구나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약국 점원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부레 정도의 벨이 꼴리지는 않는다. 반말에 욱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궁금해서 마침 맞게 주인 약사도 없고 해서 한 말씀 물었을 뿐이었다. 내비 없어요? 내비가 못 찾으니까 묻는 거잖아. 입마라는 말을 생략한 표정이었다. 나도 입마를 생략했다. 내비가 못 찾는 걸 왜 약국에서 찾아요? 시보레는 사거리에서 직진해 사라졌다. 나는 라면을 먹었다. 냄비가 비자 등대마을의 내비게이터용 지명이 기억났다. 신성리. 덤으로 기억난 건데 그리로 가려면 약국 옆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했다. 덧붙이면 나도 등대마을 주민이었다. 등대마을은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동네였다. 지도 제작자가 보기에 존재가 하도 하찮아 이름을 불러줄 가치조차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내 룸메이트인 아저씨가 가르쳐준 바로는 하원반도 기퉁뱅이 땅이었다. 내 보스인 파파약국 주인 약사는 완행버스도 서지 않는 숭악한 총구석이라고 부른다. 등대마을 청년회장 표현으로는 슬리퍼 한 짝 사려면 대처를 향해 쇠가 빠지게 걸어야 하는 세상천지 끝자락이다. 다 맞는 얘기일 것이다. 인적 없는 바닷길을 30리나 달려가야 층암 절벽 위에 올라앉은 마을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등대는 바다를 향해 새부리 모양으로 튀어나간 절벽 끝에 서 있다. 마을 앞바다엔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쏟아 있으며 마을 뒤편은 높고 긴 바위산이 감싸고 있다. 언젠가 아저씨와 산 정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반대편 내륙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바다처럼 강활한 땅이었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항무지였다.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라에서 사들려 놀리고 있는 곳이었다. 본래는 수수가 자라는 벌판이었다고 들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벌판 끝에 작은 마을도 하나 있었다. 신성리를 등대마을로 부르기 시작한 건 사라진 마을 아이들이었다. 등대마을 역시 소멸로 접어든 동네였다. 주민이라야 유령인구인 애기들까지 합해 12명에 불과했다.
주민 평균 연령은 69세. 고구마 농사로 먹고 산다. 바다는 이때 고기를 잡으리가 없는 탓이다. 바다가 있으니 뭔가 잡아들이기는 한다. 국거리나 술안주가 아쉬울 때 애기들 등을 떠밀어서 등대마을의 마지막 아기는 61년 전에 태어났다고 면 사무소에 기록돼 있다. 이 아기가 등대마을의 청년 회장이자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통통배 선주이며 아저씨와 내가 새들어 사는 등대 민박집 주인이다. 민박 손님은 대개 아름아름으로 찾아드는 스쿠버 다이버들이었다. 마을 앞바다에 있는 돌섬의 수중 절벽이 이 저교한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아저씨와 나도 그들처럼 불려왔다가 눌러 앉았다. 짐작컨대 15래 팀도 돌섬의 부름을 받았을 테다. 아니라면 좋겠는데 아니지는 않을 것 같았다. 7시경 주인 약사가 돌아와 금고를 열었다. 퇴근해도 좋다는 신호였다. 나는 약사 몰래 한방 자양 강장제 한 봉지와 파스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성스러운 성탄 전야에 그 무슨 좀스러운 짓이냐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연을 들려줄 수 있겠다. 아저씨는 나이 40에 벌써 정수리가 성글성글했다. 눈썹에는 허연 도사 털도 났다. 우리끼리 하는 돌섬 시합에선 나날이 한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종의 철인 3종 경기인데 룰은 아주 간단하다. 일단 시합장인 돌섬 서쪽 포인트까지 청년회장의 배로 움직인다. 그곳에 배를 앵커시킨 뒤 섬을 한 바퀴 도는 평영 레이스가 1회전. 서쪽 포인트에서 입수해 수중절벽 난간을 훑어가며 멍게, 조개, 해상 같은 것들로 각자의 철 어렁이를 채우는 것이 2회전. 돌섬 소나무에 매달아둔 농구 골대에 5골을 먼저 넣어야 하는 것이 2인 농구가 3회전. 아저씨의 최근 전적은 10전 9패였다. 지난주엔 덩크슛을 꽂으려다 뒷목을 삐긋했다. 아저씨는 비열하고 치졸한 어떤 놈이 손바닥으로 자기 머리를 찍어 눌렀다고 나만 보면 되씹는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치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사거리를 빠져나온 후부터는 엉덩이를 든 채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절벽 위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전속력으로 내달았다. 달이 없었으나 길이 어둡지는 않았다. 별들이 총총한 밤이었다. 별빛에 희감 낀 바다는 꿈결처럼 달착지근해 보였다. 절벽을 박치는 파도, 소리 없이 어둠 속을 나는 은빛 바닷새, 갯바위 틈에서 피어오르는 해무, 거뭇거뭇 그림자진 바위섬들, 감미로운 해풍이라는 문학적 수사를 보탤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양날 까기 같은 바람이 얼굴을 깎아댔다. 집에 도착했을 땐 해골만 남은 기분이었다. 담 밑에 아저씨의 자주색 봉고와 검은 시보레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나는 봉고와 시보레 사이에 자전거를 세웠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왔다. 하기 싫은 말을 할 때 나오는 국어책 낭독 어투였다. 돌섬은 조류가 강하고 번덕스러운 데다가 하양 조류 출무 지역이고 해저 지형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지금처럼 사리때이자 밤인데 자네들은 술을 마셨고. 여보세요, 아저씨. 누군가 아저씨의 말을 잘랐다. 아저씨는 니신데 난닝구 바람으로 튀어나와서 선생질이에요. 아저씨는 국어책 낭독을 마저 끝냈다. 술 취한 자가 들어갈 곳은 바닷속이 아니라 이불 속이라고 보내만. 나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마당 한가운데에 2팀이 대치하고 있었다. 잠수 장비로 무장한 시보레 팀 대 슬리퍼에 러닝셔츠 차림인 아저씨와 청년회장. 쪽수는 4대2.
아저씨는 가뜩이나 처진 눈을 반만 뜨고 있었다. 자다 불려나왔지 싶었다. 잠을 깨웠을 청년 회장은 아저씨 어깨 뒤에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아, 내가 보기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할 쪽은 난닝구 바람으로 덜덜 떠는 댁 같은데. 아저씨와 맞서고 있는 상대팀 대표 선수는 라이방이었다. 자네 야간 드리프트를 해본 적은 있나? 라이방은 웃음을 터뜨렸다. 호나우두에게 너 헤딩할 줄 알아 하면 그런 식으로 웃으려나. 옆에 있던 나머지 셋도 덩달아 웃어댔다. 아저씨는 팔짱을 끼고 땅을 한번 내려봤다. 리더가 무모하면 사고가 나는 법이야. 오지랖이 넓으면 코피가 나는 법이고. 라이방이 엄지로 제 코끝을 쓱 문질렀다. 일행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하나는 아예 마당에다 궁둥이를 깔고 앉았다. 술이 아니라 마약을 했지 싶었다. 아저씨는 입술 안쪽을 잘근잘근 씹으며 라이방을 응시했다. 머리로 계산기를 찍고 있는 눈치였다. 이놈을 한 대 패주면 나는 몇 대나 맞을까? 내 계산인 바 4대2에 대한 산술적인 답안은 골로 가는 스코어였다. 학생, 아따 시방, 뭔 혼설을 그따구로 친단가. 아저씨를 작가 선생으로 떠받드는 왕년의 문학 청년 회장이 지원에 나섰다. 우리 작가 선생이 일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여. 일 나기 전에 막으려고 나온 것이제.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잠수 전문가요. 이 양반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적으로다가 아닌 거요. 날 밝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배내어 줄 것인께. 아이고, 오늘은 그만들 허고. 라이방이 마당에다 침을 탁 뱉었다. 덧붙인 아 씨발은 일발장전의 기합으로 들렸다. 말귀를 퍽 못 알아들으시네. 계약상 우리는 갑. 라이방의 검지가 청년 회장의 벌개지는 얼굴을 가리켰다. 영감님은 을. 우리는 돈을 냈고 영감님은 배를 내고. 오케이? 나는 대문을 뒷발질로 차서 닫았다. 아저씨를 방으로 퇴장시키려면 판을 깰 필요가 있었다. 청년 회장까지는 구하지 못하겠지만. 엄마, 우리 애기 언제 왔디야? 청년 회장이 먼저 돌아봤다. 이어 아저씨가 돌아봤다. 시보레 팀의 시선이 사열하듯 따라왔다. 이것 봐라. 이게 누구신가? 약국 점을 형아 아니신가? 라이방이 대뜸 아른 체를 해왔다. 나는 아저씨에게 말했다. 저 좀 보세요. 라이방이 아저씨 앞을 가리고 섰다. 우리 점을 형아는 집을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등대말 모른다면서. 그래도 우리 방은 안다. 기역자역 한옥의 맨 첫 번째 방이었다. 길가로 큰 창이 나 있어 등대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방이기도 했다. 그쪽으로 몸을 틀었다. 형아네 사장 아직 모르지? 제 집도 모르는 칠뜨기가 자기네 점원인 거. 근데 작가 선생이고 잠수 전문가인 난닝구 아저씨랑 약국 칠뜨기 형아랑은 어떤 사이야? 부자지간도 아니고 삼촌 조카도 아닌 것 같고 오다 가다 만나서 등짝 붙인 뜨끈한 사이신가? 라이방은 깐죽거리고 패거리는 낄낄댔다. 나는 못 들은 척 걸음을 뗐다. 판은 깼지만 라이방의 주둥이까지 깨줄 마음은 없었다. 어르신이 결정하세요. 전 더 할 말 없습니다. 아저씨가 상황을 정리했다. 우리는 나란히 방으로 들어왔다. 닫히는 문틈으로 야유가 들이쳤다. 청년 회장의 고함 소리가 이어졌고 차에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끝내 바다로 가려나 보다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적어도 당장은. 시보레 팀은 웃음소리인지 타잔소리인지 모를 기이한 함성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소리에 맞춰 전조등이 번쩍거렸다. 차 안 오디오에선 영국 캐럴이 터져나왔다. 나는 커튼을 쳤다. 자살골이었다. 상대에게 자기 팀이 한 점 땄다는 승리감만 심어준 꼴이었다. 빛과 소리의 소란이 곧장 창문을 두들기는 공세적 행위로 옮겨갔으니 말이다. 창틀과 유리창이 흔들리고 혓절배기 캐럴에 시보레 팀의 코러스가 얹혔다. 아저씨는 책상 앞에 앉았다. 나는 양말을 벗었다. 시보레 팀이 창가를 떠난 건 그로부터 5분 후였다. 쟤네들 뭐해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자다 일어난 후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대답하는 아저씨 목소리도 비슷했다. 뭐겠니? 미친놈들이지. 저런 애들을 왜 받으셨대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 손님 된 게 근 한 달 만인데. 그런데 아저씨는 왜 끌어들여요? 술 마시고 배내달라고 뗐으니까 말려보라고 부른 거지. 아저씨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다가 혼잣말처럼 물었다. 팔 걷어붙이고 말려도 말 들을 애들은 아니었지. 사마귀가 다리를 들어 길을 막는다고 불도저가 설까. 나는 가방에서 자양강장제를 꺼내 내밀었다. 아저씨는 버럭 성을 냈다. 이런 건 왜 자꾸 훔쳐와 임마. 부작용 나면 네가 책임질래?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사자갈기처럼 돋는다잖아요. 굳이 온화하고 사려 깊은 대머리가 되겠다면 내가 먹고요. 아저씨는 약을 낚아갔다. 나는 발을 씻으러 들어갔다. 고양이는 천둥이 치기 전에 뇌의 자극을 느낀다고 한다. 인간의 뇌 변연계도 비슷한 감각이 하나 있다. 재앙의 전조를 감지하면 작동되는 불안이라는 이름의 시계. 자리에 누운 후로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째깍대는 초침 소리를 들으며 기억 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7년 전 그날 아저씨와 경찰서에서 헤어진 후로 어머니는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하장됐다. 나는 작은아버지에게 위탁됐다. 학교에는 다니지 못했다. 전학한 첫날에 다닐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반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12살짜리 여자아이의 목을 비틀어 살해하고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몽치로 때려 죽이고 자기 아내마저 죽여 강에 내던지고 댐 수문을 열어 경찰 넷과 한 마을 주민 절반을 수장시켜버린 미치광이 살인마의 아들. 그 강란의 밤에 멀쩡하게 살아남은 아이. 내 사촌들은 반 아이들에게 나와 비슷한 취급을 당했다고 울었다. 개인병원 물리치료사였던 작은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작은 어머니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았다. 일가족은 도망치듯 3분의 1 아파트로 이사했다. 베란다가 있는 뒷방이 내 차지가 됐다. 작은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산다는 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다. 내 사촌들은 나와 화장실조차 함께 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쩌다 집안에서 마주치면 비명부터 질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얼어붙었다. 설령 내가 매력이라는 카사노바적 유전자나 이성 친화적인 외모를 가졌다 한들 나만 보면 사이렌을 부는 두 계집애들 앞에서 뭘 해볼 수 있었겠는가. 스스로 나를 방에 가두는 것 말고는. 나는 집에 아무도 없거나 모두가 잠든 밤에만 방에서 나갔다.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다. 종일 참았던 용변을 보고 몸을 씻었다. 씻는다는 건 일종의 의식이었다. 내가 공포나 혐오감을 주는 괴물이 아님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다리 둘, 팔 둘. 내 모습을 확인하는 눈동자 한 쌍. 안도하는 영혼 하나. 방으로 돌아오면 창가에 웅크려 앉아 시간을 보냈다.
잠을 자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공상을 하면서 아저씨가 그리웠다. 아저씨가 내게 연락을 했는지 궁금했다. 했다고 해도 연락을 받을 길이 없어 답답했다. 아저씨의 휴대전화는 작은 아버지가 벽에 던져 깨버렸다.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아버지의 주변 사람과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석 달이 지나자 작은 아버지는 나를 큰 고모네로 보냈다. 큰 고모는 석 달 후 둘째 고모네로. 어디를 가나 내 처지는 비슷했다. 달라진 건 불규칙하게나마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점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령호 사건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나를 알아보는 이도 점차 줄었던 것이다. 다니던 학교와 작별하는 날은 석 달이 끝나거나 내가 누군지 알려지는 날이었다. 그나마 내게 연민을 보여준 이는 어머니의 동생인 영주 이모뿐이었다. 그 집에서는 다른 집보다 한 달 남짓 더 살았다. 넉 달째 되던 날, 이모는 외삼촌에게 나를 보내며 서은아, 이모가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때 이모의 눈에 차오르던 눈물을 가끔 떠올리곤 한다. 이모부가 없었다면 영주 이모는 나를 쭉 데리고 사라졌을까? 이모부는 나를 몸서리나게 싫어했다. 술에 취해 들어오면 다짜고짜 끌어내 정신나간 사람처럼 주먹줄을 퍼부어댔다. 말리는 이모까지 밀치며 저놈 데리고 나가! 라고 소리 지른 것도 여러 번이었다. 이모네를 떠나기 전날 밤 안방에서 새어나오던 이모부의 말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너 저놈은 똑바로 본 적 있어? 저놈 우는 거 본 적 있어? 욕을 먹어도 두들겨 맞아도 똑같은 눈이야. 아무 표정 없이 물끄러미 쳐다본다고. 그게 사람을 한장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건 어린애 눈이 아니야. 먼 일을 저질러도 저지를 눈이지. 난 무서워서 더 못 때리고 있어. 내일 처남한테 보내. 눈보라가 치던 1월 첫날, 나는 외삼촌 집에서 석 달째 아침을 맞았다. 가방을 들고 나오는 내게 외삼촌은 1,000원짜리 2장을 건넸다. 3분 작은아빠네 찾아갈 수 있지? 주소를 외우고 있으니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겠지. 대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외삼촌은 데려다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외삼촌네는 그날 이사를 할 예정이었다. 이사할 집 주소는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나는 책가방을 메고 옷가방을 들고 모자를 눌러 쓴 다음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다. 칼바람이 불었다.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다. 손이 시리고 코끝이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다.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집에서 쭉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싫었다. 쭉 살고 싶은 집도 없었다. 또 아저씨 생각이 났다. 훗날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은 내 유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엄마의 적금 통장, 생명보험금, 우리 가족은 한 시간도 살아보지 못한 일산의 새 아파트까지. 그것이 석 달 이상의 인내심은 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3분까지 가는데 5시간 가까이 걸렸다. 길을 잃고 헤맨 탓이었다. 현관 벨을 누르자 도어폰에서 귀에선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나는 작은아버지 이름을 댔다. 그런 사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잘못 찾았나 싶어 호수를 확인했다. 밖으로 나가 동번호도 확인했다. 집을 잘못 찾은 게 아니었다. 집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허둥지둥 아파트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다. 작은아버지 휴대전화는 없는 번호가 돼 있었다.
외삼촌도 마찬가지였다. 휴대전화, 집전화 모두 정지돼 있었다. 일순 무서운 깨달음이 왔다. 작은 아버지네는 두 번째 차례가 오기 전에 몰래 이사를 해버린 것이다. 외삼촌은 그걸 알면서도 나를 산본으로 보낸 것이고 그쪽도 이미 이사를 끝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영주 이모와 두 고모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봤다. 어느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막막했다. 두려웠다. 눈보라는 공중전화 부스 안까지 몰아들었고 나는 가을 점퍼 차림이었다. 청바지는 발목이 드러날 정도로 짧았다. 운동화는 작아서 뒤축을 접어 신고 있었다. 종일 굶어 배도 고팠다. 가진 건 100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다. 연락해보지 않은 번호도 하나뿐이었다. 작은 아버지가 깨버린 아저씨의 휴대전화. 그리로 전화를 거는 건 의미가 없었다. 전화기가 없으니 받을 사람도 없으므로. 그런데도 수화기를 든 건 미약한 기대감이 스쳐갔기 때문이다. 만약 아저씨가 새 휴대전화를 샀다면, 만약 그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신호가 떨어졌다. 잠시 후 느릿하면서도 발성이 분명한 음성이 여보세요? 했다. 아저씨였다. 단번에 알아차렸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목이 꽉 막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목젖 안에 무덤이 생겨난 기분이었다. 아저씨는 전화를 끊지 않고 끈질기게 물어보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가까스로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엔 수화기 저편이 잠잠해졌다. 나는 용기를 내서 덧붙였다. 아저씨 룸메이트. 영원처럼 길었다. 자줏빛 봉고가 눈보라를 뚫고 달려와 내 앞에 서기까지 1시간이. 아저씨는 안산에서 지내고 있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저씨의 원룸에 우리가 한 집에 살던 시절, 나와 한 방을 쓰던 시절의 풍경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다. 작은 책상에 놓인 노트북, 그 옆에 던져둔 수첩과 열쇠고리와 지갑, 초록색 멘톨 담뱃갑, 맥주깡통, 아무데나 붙여놓은 포스트잇. 아저씨도 그대로였다. 새치가 섞인 짧은 머리라든가 웃을 듯 말 듯 빙긋거리는 인매라든가. 방에 들어서기만 하면 양말을 벗어 던지는 버릇까지. 소설가에서 대필 작가로 직종만 달라졌다. 아저씨는 내게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지 않았다. 내 몰골이 내 처지를 일러 바쳤을 것이다. 휴대전화를 어쨌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한 번쯤은 전화를 걸겠지 싶어 기다렸다는 말만 했다. 나는 다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표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저씨가 내 마음을 몰랐으면 했다. 아저씨 혼자 산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하고 있는지, 며칠 데리고 있다가 친척집을 수소문해 돌려보내 버릴까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겨울이 갈 무렵 아저씨는 내 후견인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나는 아저씨의 둘째 형의 양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양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다. 물은 적도 없고 알고 싶었던 적도 없다. 내게 중요한 건 아저씨에게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확신뿐이었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저 잘할게요 라는 무언의 맹세였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기도 했다. 아저씨는 기꺼이 가해 선생이 돼주었다. 2학기 중간고사에서 목표의 8부 능선에 섰다. 반석차 1등, 전체 석차 5등. 그날 아저씨는 나를 동네 고깃집에 데려갔다. 맥주잔과 콜라잔을 부딪히며 성과를 자축했다. 그때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사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내 손에서 콜라잔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 순간에야 알았다. 내 마음 어딘가에 희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진짜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 무언가 잘못됐을 거라는 희망. 진짜 범인이 나타나면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 그걸 지키려고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도 기억해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 않았고 신문을 읽지 않았고 인터넷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아버지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 전모조차 몰랐다. 물론 들려오는 풍문이야 있었다. 누구를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 몇 명이 희생됐는지, 어떤 형을 받을 것인지 내가 아는 건 딱 그 정도였다. 사형 확정 판결 소식은 이 신기루 같은 희망을 앗아갔다. 다음 날 오후 내 앞으로 날아든 우편물은 마지막 자존심을 조각냈다. 발신인이 사서함 주소로 돼 있는 갈색 봉투 안에 선데이 매거진이라는 주간지가 들어있었다. 그날 아침 발행된 것으로 사진 한 장이 일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물고 카메라를 돌아보는 소년의 사진이었다. 모자이크가 없었으므로 누군지 알아보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다. 나였다. SC 경찰서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서 있던 12살의 나. 다음 페이지엔 세령호의 재앙이라는 제목을 단 특집 기사가 10쪽에 걸쳐 실려 있었다. 판결문 전문이 실리고 세령호 사건을 재구성한 기록이 뒤를 이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20여 년을 걸친 야구선수 생활, 은퇴 후 직장 생활까지 조명했으니 평전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정신과 의사의 심층 분석을 덧붙였으니 심리학 리포트로 볼 수도 있으려나? 기사 중간중간에는 현장 검증 사진이 들어갔다. 대미를 장식한 건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찍힌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카메라를 돌아보는 무표정한 눈은 일면 사진 속 내 눈과 똑같았다.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고개를 들자 아저씨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이거 사실이 아니지요? 나는 아저씨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절망적인 심정으로 지켜봤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 아니죠. 한참 만에 대답을 들었다. 사실이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침묵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 사이에 흐르던 침묵이 바로 그랬다. 나는 흉벽 안에서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눈자위가 축축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다. 아저씨의 눈자위가 붉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 선데이 매거진은 내 삶 속으로 곱등이 때처럼 튀어들어왔다. 월요일 아침
교실 문을 열자마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내 책상에 아이들 책상마다 썬데이 매거진이 올라앉아 있었다. 떠들썩하던 교실은 일시에 고요해졌다. 내 자리로 걸어가는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썬데이 매거진을 집어다 교실 뒤편 쓰레기통에 버렸다. 되돌아와 가방을 열고 자습서를 꺼내고 의자에 앉았다. 수십 쌍의 눈이 내 뒤통수에 붙었다. 등 뒤에 누군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나를 사형시켜라. 자습서의 할자들이 부옇게 부서졌다. 살인마 최연수는 끝내 변호사를 거부했다. 사형 확정 판결을 받는 순간에도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어깨너머로 뒤를 봤다. 준석이었다. 내게 노상 빵을 사오라고 시키던 놈. 나를 빵찌모찌라고 부르던 놈. 눈이 마주치자 놈은 썬데이 매거진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장 검증을 하던 지난 2004년 11월에도 최윤수는 어린 소녀의 목을 비틀거나 아내를 강에 던지는 장면을 태연하게 재현해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나는 책을 덮었다. 가방을 틀어쥐고 일어나 교실 문을 향해 걸음을 뗐다. 심장에서 나비들이 날고 있었다. 검은 날개를 펄럭이며 폭발하듯 솟구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분화비들. 발 뒤꿈치가 둥둥 떴다. 아이들의 얼굴이 훌쩍훌쩍 뒤로 물러났다. 준석은 계속 읽었다. 내가 교실에서 꺼질 때까지 읽을 태세였다. 물론 나는 꺼질 예정이었다. 놈의 입을 닥치게 해준 다음에. 당시 12살이었던 최은수의 아들은 세력목장 폐축사에서 숨어서 준석과 내 어깨가 일렬이 되는 순간이 왔다. 내가 걸음을 멈추자 놈은 내게 곁눈질을 던졌다. 조롱과 경멸, 혐오가 뒤섞인 시선이었다. 나는 시선을 피해 발끝을 내려다봤다. 놈은 이력이 화려한 싸움꾼이었다. 키도 덩치도 나보다 훨씬 컸다. 놈을 손보겠다고 덤비는 건 고난을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내겐 응원군 하나 없었다. 쓸 수 있는 무기는 순발력뿐이었다. 반 아이들의 기대 어린 시선과 빵찌모찌에 대한 놈의 자신감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발짝 발을 떼며 놈을 지나쳤다. 놈은 다시 기사로 시선을 옮겼다. 가까스로 하를 피한 최고는 나는 빙그르 몸을 돌렸다. 지고 있던 가방을 놈의 얼굴로 휘둘렀다. 책이 가득 든 묵직한 가방은 얼굴 정면을 후려 갈겼다. 비명이 튀고 놈은 뒤통수를 뒷자리 책상에 박치하면서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자빠졌다. 이 한 번의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득달같이 몸을 날려 놈의 가슴팍을 발꿈치로 내리 찍어버렸다. 내가 딴 점수는 거기까지였다. 누군가 뒤에서 내 머리를 의자로 후려쳤던 것이다. 허리를 말고 뒹구는 준석의 모습이 흐릿하게 멀어졌다. 이윽고 시야가 컴컴해왔다. 정신이 들었을 땐 아이들 밑에 납죽하게 깔려 있었다. 준석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는 파출소로 끌려갔다. 단순한 아이들 간의 싸움으로 훈방 처리될 수도 있었건만 상황이 이를 키웠다. 잊혀져 가던 최연수는 사형 확정 소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참이었고 나는 그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들이 밟아버린 선량한 시민의 아들은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졌다. 선량한 시민 부부는 합의를 거부했다. 순경들은 파출소로 몰려드는 기자들을 막지 않았다. 아저씨는
내가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넘어가는 걸 막지 못했다. 4주 후 심리에서 보호관찰 인연이 떨어졌다. 당시의 여론을 감안하면 가벼운 처분이었다. 아저씨의 읍소,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소년원 행을 막았을 것이다. 덧택에 아저씨의 전세 원룸이 사라졌다. 우리의 새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아저씨는 내게 두부를 내밀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내 출소에 맞춰 썬데이 매거진이 집주인에게 배달됐다. 이번에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한 4주 전 기사까지 추가됐다. 주인은 방을 빼라고 요구해왔다. 학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전학과 자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12번의 전학 끝에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갔다. 고등학교 4학기 동안에 9번 전학을 했다. 신문이 알려지는 방식은 늘 같았다. 썬데이 매거진과 나에 관한 기사의 복사본이 학교와 학부모회와 반 아이들, 집주인과 이웃집으로 동시 배포됐다. 우리는 떠돌이가 됐고 주거지는 대개 항구 도시였다. 아저씨는 내게 본격적으로 다이빙을 가르쳤다. 바다는 내게 자유를 주었다. 해저의 어둠 속에 가만히 몸을 웅크리면 세상이 한숨에 사라졌다. 그곳은 누구의 손도 닿지 않고 누구의 눈길도 미치지 않고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세상의 절대벽이었다. 내 마지막 학교는 속초의 한 고등학교였다. 등교를 해보니 내 책상에 썬데이 매거진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세상에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따돌림과 고의적인 시비를 무시하는 일, 몰매를 맞으면서도 대항하지 않는 일, 침묵 속을 걷는 일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교실을 나오는 동안 내 몸은 새파람 하염에 휩싸여 있었다. 차갑고도 끈질긴 불길이었다.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교문을 통과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네 편의점에 다다를 때까지 쉼없이 나를 태웠다. 편의점엔 사장 혼자 있었다. 손님들이 오락가락했고 카운터엔 썬데이 매거진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 달간 일한 급료를 달라고 했다. 사장은 손님이 들고 온 도시락 코드를 찍으며 좀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렸다. 30분, 1시간. 그날따라 유별나게 손님이 박싱거렸다. 사장은 손님 오가는 길목에서 거치적거린다고 투덜댔다. 나는 카운터 앞에서 후문 옆으로, 후문 옆에서 창고 문 앞으로, 다시 문간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기다렸다. 모욕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다.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나는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서 있었던 12살 이래로 허둥댄 적이 없었다. 소년분류 심사원에 다녀온 후부터 분노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호감을 표하여 와도 관계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안다. 놀라면 허둥대야 정상이다. 모욕당하면 분노하는 게 건강한 반응이다. 호감을 받으면 돌려주는 게 인간적 도리다. 내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산다. 아저씨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 문장에서 그렇게를 떼어내라고 대꾸한다. 나도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당황하고 분노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곁을 내줘서는 안 된다.
거지처럼 문간에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라도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나의 힘이다. 아니, 자살하지 않는 비결이다. 2시간 후 급료를 받았다. 받자마자 갑작스러운 기아 상태에 빠졌다. 편의점 매대를 한 바퀴 훑었다. 받은 급료만큼 먹을거리를 샀다. 햄버거, 김밥, 핫도그, 샌드위치, 도시락. 카운터에 쌓고 보니 서울역 노숙자 한 무리를 먹일 만한 양이었다. 사장에게 돈을 던져 주었다. 부드는 모처럼 한산했다. 나는 선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온 것들을 혼자 다 먹었다. 입 밖으로 밀려나오는 음식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쑤셔 넣어가며 삼켰다. 눈으로는 숫자를 셌다. 석양 속으로 곤두박질하는 갈매기수, 들고 나는 고깃배수, 나만큼이나 할 일 없는 길고양이 수. 끝내 밤이 찾아왔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저씨와 나의 스위트홈. 선창가 골목 끝에 있는 장미여관 월세방으로. 아저씨에게 내 의사를 표현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자퇴하겠다고 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거처를 옮기면 내 행적은 세상에서 사라지리라고 판단했다.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손 들었어요. 손 들지 말라는 대답을 들었다. 세상, 인생, 학교, 그 무엇에도. 대학에 가면 나아질 거야.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대학이라니, 이 무슨 꿈 같은 소리일까? 그따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 인생은 새벽 목장을 나서던 밤에 이미 끝났는데, 내 이마에는 원재라는 쇳불이 박혔고 아저씨는 나로 인해 떠돌이가 되었다. 썬데이 매거진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내 삶도 변하지 않는다. 손들지 않을 이유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내 소망은 하나뿐이었다. 한적한 바닷가에 숨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는 또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의 눈은 100만 년이 지나도 너의 소망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고집스럽게 그 눈을 마주봤다. 1년 휴학하자. 학교 문제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아저씨가 한 발 물러섰다. 나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네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바다를 따라 이동했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서쪽을 향해. 아저씨는 봉고를 운전하고 나는 지도를 봤다. 민박집이 있으면 짐을 풀고 없으면 차에서 잤다. 내키면 먹고 심심하면 바다로 들어갔다. 사람이 나타나면 곧바로 길을 떠났다. 등대마을에 온 건 올 1월 초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내 계절을 보냈다. 그동안 썬데이 매거진은 날아오지 않았다. 왜 여태 이리 하지 못했던가. 못내 후회스러웠다. 진즉에 학교를 포기할 것을. 그랬다면 자줏빛 봉고를 몰고 먼지처럼 세상을 떠돌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꿈꿔도 좋을 것 같았다. 창조 이래 수많은 범상한 자들이 추구해온 범상한 바람. 여기 이곳에 살고 싶다는 소망. 아저씨는 글을 쓰고 나는 약국에 나가면서 기왕이면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그러므로 세상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볼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 시보르 팀에게 신경이 쓰이는 건 그 때문이었다. 아저씨가 몸을 뒤척였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떠밀려왔다. 청년 해장내 개종식의 종이 10번 울렸다.
시보르 팀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마 한가운데서 핏줄이 발끈거렸다. 머릿속 시계는 점점 큰 소리를 내며 돌았다. 바다를 모르는 자가 바다를 얕본다. 바다를 얕보는 자, 바다에 대기 마련이었다.